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해졌다. 뭐 맨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뭐 하고는 있지만요.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앞으로 경제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핵심적인 거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핵심적인 것 한 가지. 그게 사실은 가장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그 자본주의의 기본이 왜곡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꽤 오래 좀먹을 것이다. 보시면요. 최근에 라면, 과자, 빵값 등 준 인하가 시작이 됐다. 정부의 라면값 인하 압박에 농심과 삼양에서 27일날 그리고 28일날 오뚜기와 팔도에서 라면값을 내리기로 하면서 라면, 빅포 모두 가격을 인하하게 됐고 이게 롯데 웰푸드, 혜태제과, SPC그룹 이런 데까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품목별로 가격 압박을 넣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거슬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50원 내리고 좀 이따 300원 올린다. 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누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자유시장 경제고요. 특히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 기업을 콕콕 집어서 두더지 잡기 식이라는 건 뭐예요? 두더지가 뭐예요? 띠용하고 튀어나오면 얘 때리고 그럼 여기서 띠용하고 튀어나오면 얘 때리고 여기서 띠용하고 튀어나오면 얘 때리고 이게 두더지 잡기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누르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만 때려서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튀어나오는 것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소리죠.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걸 한 게 있습니다. 건설 쪽이었죠. 하지만 건설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어졌고 근데 건설업 쪽에서는 분양가를 너무 많이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가 어떤 정책이다? 주변 시세 대비 해가지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가 오른 것보다 주택가격 오른 게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를 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가 까고서 손실 보면은 더 올려라. 손실 본다는 걸 너네가 증명하면은 근데 원가 까면은 집이 부실해집니다. 일단 개소리 집어치우고 원가 까면 집이 더 견실해지지 어째서 더 부실해지느냐. 그래서 원가 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까지도 않고서 가격을 계속 올려요. 예를 들어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담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초코파이 만드는 곳에서 예를 들어 오리온하고 롯데 두 군데만 만들 수 있다고 해봅시다. 다른 데 기억나는 곳이 없어요. 두 군데만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거기서 가격 담합해가지고 개당 1,000원씩 올려버려요. 얼마인지 마진은 공개 안 해. 근데 마진이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정부가 억누르는 건 괜찮다. 담합과 독점으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깜깜이로 올렸기 때문에. 근데 저런 것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못 올리게 만들어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주세 올린다고 그랬죠. 술에 대한 세금 올린다. 굉장히 많은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때 한번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때 부자 세금은 다 까주면서 서민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수를 쓴 게 하나 있었죠. 예를 들어 흡연자에 대한 혐오 감정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담배 피는 게 잘 하고 있고 막 흡연자들이 뭐 길방하고 그래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혐오 감정을 조정을 하면서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렸죠. 이렇게 조장을 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역풍이 셌어요. 그러니까 주세도 올렸어요? 술값이 팍 튄다고 느껴봐요? 담배 수요보다 술 수요는 더 많죠. 역풍 얼마나 맞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더 받을 테지만 그 세금은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말고 니들이 감당해. 이런 식으로 두더지 잡기로 억눌렀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가격이 튄다.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시장 논리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건 뭐 군부 정치도 아니고 기업들을 억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가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RP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은 유동성이 감소가 되죠.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서 물가가 억제가 된다. 이게 원래 물가를 잡는 방법인데 지금은 뭐예요? 금리 억제죠. 기준금리 올리는데 시중금리 막 못 올리게 당부를 하죠. 대출금리 올리지 마라. 대출금리 꾹꾹 눌렀는데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하단이 올라가서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수심이 올라와서 올라가니까 예금금리까지 못 올리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동성 완화하죠. 막 돈 풀죠.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각종 대출, 대여한 대출로 돌려주고 등등 돈을 열심히 풀고 있어요? 이러면 물가가 잡힐 수가 없죠. 그런데 물가를 어떻게 잡는다? 각 기업을 두더지 잡기처럼 압박을 해서 물가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물가 억제를 하면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기 침체 오는 거죠. 그리고 폭탄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일단 당장이야 물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죠? 강제로 못 올리게 하면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들의 손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만큼 못 올려서 손실이 늘어난다든가 수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기업에서 수익을 낸다고 해서 이거 다 내 돈, CEO가 다 내 거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매입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못 올리게 하니까 버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나가는 돈을 못 나가게 막든가 아니면 회사가 계속 손실을 봐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무너지든가. 근데 나가는 돈을 막겠다. 그런데 막 원자재 값이 올라가요. 밀값이 올라가고 쌀값이 올라가고 뭐 설탕값이 올라가고 소금값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못 막아요? 그럼 어디서 막겠어요? 막기 가장 좋은 건 인건비지. 연봉 동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직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회사가 계속 감당을 하든가. 회사가 감당을 하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왜 계속 떨어져 갈까요? 다른 나라들 경제 전망 성장치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어때요? 2021년에 2.7%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3년 경제 성장률을 근데 작년 6월엔 2.5%, 9월엔 2.2%, 11월엔 1.8%, 올해 3월엔 1.6%, 6월엔 1.5%까지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보다는 낮지만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다 성장률을 낮춰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고금리와 근원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침체죠. 근데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 고금리와 근원 인플레이션 부분을 해결을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금리는 애매하게 고금리로 계속 가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금리를 낮추진 못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근원 인플레이션부터 잡자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기업권 연체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못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중소법인 연체율이 개인 사업자 및 가게까지 번지고 있고 앞으로 자산가치 하락,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도 막 그런 이야기예요.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고. 물론 최저임금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는요. 경제 순환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수 경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대외 경기보다 내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전부 이번 정부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전부터 쌓여있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거품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 때 터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대출로 자산 가치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껴가지고 자산 불리기에만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왜곡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 같으면 파이어족이 뭐냐 은퇴해가지고 이뤄놓은 것들로 천천히 먹고 사는 거 더 할 거 없이 일 안 해도 되고 천천히 먹고 사는 거 이거 파이어족인데 우리나라는 뭐 30대 파이어족 40대 파이어족 돈 뭐 몇십억 벌고서 빨리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거품만 잔뜩 꼈고 그러니까 내수는 안 돌아가.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쌓여있던 것들이 근로소득은 막 올라가다가 터지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근로소득은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고 근로소득 자체가 지금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죠. 지금도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떨어졌다.
근데 물가 수준을 고려한 둘째치고요. 물가 수준 지금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물가 잡혔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물가는 잡혔다는데 되게 이상해요. 지금 물가가 잡혀가고 있고 막 4%대 5%대 막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3%까지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야. 금리 더 안 올려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에 월급이 줄었는데 실질 임금이 줄었는데요. 아, 물가가 고물가라고 그래. 되게 지금 그래서 고물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해가지고 지들 유리한 대로 아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 안 올려도 되지만 물가가 높아서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거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한국말인데 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한국말인데 수능 때 보던 영어 독해보다 어려워. 근데 지금 막 최저임금도 동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하는 걸로 봐서 임금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최저임금 동결하는 것 이전에 추경호 총리가 월급 인상 자제하라고 그랬죠. 임금 올라가서 물가 올라가니까 임금을 잡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물가 잡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이런 거예요. 시장 논리에 어긋나게. 은행도 억누르면서 예금 금리 인상 자제한 이유는 시중은행의 예적금이 늘어나는데 저축은행은 1조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조 원 증가했잖아요. 감소한 것도 아닌데 뭘 이걸 핑계를 대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낮추려고 억지로 했지. 그러니까요.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한 이유가 시중은행과 경쟁력이 이금융권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인하시킨 거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게요. 그래서 억눌러가지고 상반기 내에 거의 억눌렸었죠. 한 5월까지 계속 눌렸었죠. 그런데 저축은행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오히려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니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 올리면은 이금융권도 올려야 되니까 더 부담된다. 그래서 부담 덜어줬는데 왜 악화가 될까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금리를 못 올리게 만들어서 돈이 주식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지. 그 1금융에서 덜 올리면은 2금융으로 가겠어요? 2금융은 안전해? 새마을금고 지금 21일 기준으로 6.45%까지 연체율 취소받고 요거는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연체율이 너무 높아서 발표가 안 되는데 요거 내부 고발로 보도를 한 거죠. 어디서. 또 심지어 남양주 정부 새마을금고는 PF 부실이 터졌다. 근데 문제는 이 터진 걸 어떻게 막았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악성 채권을 떠안으면서 사태를 수습했다. 그래서 대규모 인출로 인한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어떻게? 금고 관계자들이 총출동해서 예금자들을 설득해서. 즉 뱅크런 날 거 악성 채권 떠안아주고 예금자들 설득해서 막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새마을금고 지금 30개 부실금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개를 대상으로 하고 부실금고가 30개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유동성 비율 100%도 못 맞추고 심지어 70%도 못 맞춘 곳이 30곳이 넘는데 그때 70몇 개였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악성 채권을 떠안았다. 근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어디서 해줄까요? 여기서 악성 채권 떠안아서 손실이 커진다. 근데 그러면은 몇 군데 무너져도 원래 저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뭐 하는 걸로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건데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저기서 자금이 부족해서 예금자 보호한도도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은행권을 지금 뭐 새마을금고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둘째치고 정부에서 지금 눌러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은행권 부실이 커졌다는 소리예요. 은행권 부실이 커졌어요. 그러면 은행권 부실을 막아야죠. 근데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네. 정부가 아닐 수도 있죠. 금감원장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금융권의 취약계층 신용 공급 현황에 대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 자금 공급. 즉 내가 너네 이렇게 규제하고 때리고 있지만 너네는 시중에 더 많이 써라. 이게 시장 논리 왜곡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서도 DSR 규제가 가진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DSR은 계속 해야죠. 저거 지금 DSR이 최후의 보루예요. DSR 마지막에 DSR을 푸는 순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몇 달간은 가계부채가 뚱뚱뚱 불어나면서 오히려 침체되는 것들이 시장에 돈이 좀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무너질 때는 진짜 답 없이 무너진다. 저 DSR은 진짜 최후의 보루다. 그러니까 저것은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은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자금이 불어나는 것. 통화 승수로 인해서 자금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지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자본주의 왜곡한다고 막 규제가
정책을 왜곡하고 뭐 시장 왜곡하고 이런 이야기 했었죠. 낄끼빠빠 모르고 왜곡하고, 여기는 이번 정부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죄송, 여기 이게 때문이죠. 왜곡 다 지금 시장 왜곡 아직도 이 난리 치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 때문이 아니라 MB 박근혜 정부의 전세 자금 대출 완화 때문이죠.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탓은 죽어도 안 하죠. 지네 편이니까. 근데 진짜 왜곡하는 건 어느 쪽이냐. 반시장적 정부 개입 비판하더니 거꾸로 가는 윤 정부. 자, 문 정부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어요. 저희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편들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한테 저렇게 얘기했으면은 이번 정부는 그럼 시장 논리대로 두든가.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해가지고 막아야 될 집값은 풀어주고 부동산은 풀어주고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고 해놓고서 개입하는 게 은행하고 각 기업에 대해서 두더지잡기식 누르기예요. 이렇게 시장 개입이 심해졌을 때, 시장 개입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 개별 기업을 압박해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게 무슨 정상적인 대책이냐. 거기서 만약에 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건설사들처럼. 그렇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폭리 취하고 있다. 아까 담배값 이야기했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은행에서 막 성과급 파티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뜨면서 은행 누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 은행 순위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진짜로 왜곡된 것들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지금 얼마나 굉장히 위험하고 진짜 위기,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 보일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